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사회자분께서 부동산원 도시정비처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까지 도시정비처장이었고요. 여기 우리 모아타운 여기 좀 더 이제 법적을 보면은 소규모주택 관리 지역 그리고 그 이전에는 가로택 정비 사업이었죠. 이 내용은 아마 이제 재작년에 소규모주택 관리 지역 용역을 저희 부동산에서 발표해서 만들면서 좀 많이 진행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 지난 경험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 사업을 바라볼 것이냐를 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모아타운과 가로택 정비 그리고 추정분담금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번 추정분담금의 원리에 대해서는 저 다음에 이제 강의해 주실 분의 내용에 이제 먼저 사전 기초 자료가 됐으니까 편안하게 한번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모아타운과 가로주택 정비 요 내용에 대해서는 진짜 제도가 왜 이런 제도가 나왔는지 그리고 이 제도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이미 여기는 모아타운으로 지금 추진을 꾸준히 많이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다들 아실 겁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은 2018년 2월달에 시행이 됐는데, 모아타운의 각 개별 사업들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2012년부터 있었던 사업이고요. 2018년도 돼서 별도의 법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분리된 이유는 기존의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통상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주거환경 사업 이 세 가지 사업 범위에 이 가로택 정비 사업이 들어가 버리면은 많은 규제를 받게 되거든요.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래서 지원 차원에서 분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류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소매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자유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개념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유주택 정비 사업은 뭐 두 집, 세 집이 같이 집을 힘을 합쳐 짓는 사업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 이 동네 대청마을에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두 번째가 가로택 정비 사업이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고요. 단독 공동주택 가로구역에서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게 5개 대청마을이 5개 지금 블록으로 잘라져 있죠. 각 블록 그게 가로구역으로 불리면 됩니다. 가로 말 그대로 길입니다. 길 범위 안에서 사업을 시행한다 이런 내용이고, 뭐 자세한 내용은 여기 밑에 중간 박스 보면 1만 제곱미터 미만 됐습니다. 원래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순간 가로택 정비 사업에서 벗어나 버리죠. 규정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근데 1만 제곱미터 하면은 좀 3,000평밖에 안 되니까 지어도 아파트 가치 자체가 크게 오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관리지역 제도라든가 그리고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에 그래서 2만 제곱미터까지 범위를 늘려줘서 완화하는 현상이고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현재 대청마을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재건축자가 붙는 순간 단독주택이나 연립다세대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재건축은 어디죠? 아파트. 예전에 사업 승인을 받은 주택 단지라고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냥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해서 아파트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청마을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재개발도 관계가 없습니다. 소규모 재개발은 이사대책에서 나온 내용인데 역세권은 뭐 우리가 통상 뭐 500m, 700m다 역세권 부르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250m 범위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 살짝 돌려서 생각해 보면 여기는 통상 주거 중심의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상업과 주거와 혼재된 개발을 하겠다 하는 건데 아마 이 제도는 조금만 다른 제도가 다른 역세권 정비라든가 도심복합제도고 통폐합이 되거나 삭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실 사항이 아니고 중요한 거는 가로택 정비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직은 이제 결정을 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관심사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언론도 그렇고 다들 뭐 다른 구역 우리가 벤치마킹하러 많이 다니시기도 하고 보잖아요. 보면은 조합 방식, 신탁 방식, 공공시행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만 좀 이건 아셔야 되는데, 자 조합 방식은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돼야 조합 방식이죠.
이거는 사업 시행 주체를 주민이 만든 조합이 하는 겁니다. 법정 요건은 당연히 80% 동의 다 받아야 되고 조합 정관이 있어야 되고 조합사를 인가를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법인 등기가 있어야 됩니다. 의사결정은 당연히 조합 원들이 구성된 조합이기 때문에 종합총회에서 합니다. 결과적으로 조합원이 직접 의사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이제 결과 책임 보면은 자, 손해가 났다, 이익이 났다, 자 누구한테 들어가죠? 의사결정한 조합원한테 들어갑니다. 장점으로 얘기하면 주민 참여에 의한 결정,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 하나하나 의사결정을 다 참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집행부 전문성이 있는 경우, 뭐 집행부라 하면 조합 집행부, 조합장님, 뭐 총무이사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를 보조해주는 전문 행정관리 업체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성이 있고 투명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효율성이 높습니다. 효율성이 높다는 것은 비용을 그만큼 절감하고 상당히 사업성을 높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단점이 있습니다. 수많은 조합들이 많은 그 부작용으로 해가지고 분쟁도 많고 또 싸움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데는 뭐 분쟁 속에서 1년 동안 뭐 표류하는 사업도 있고 뭐 어디는 구속됐더라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자, 그렇게 집행능력 부재가 있으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사업비 조달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다만 서울시나 소규주택 정비에 있어서는 기금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측면이 많이 있어서 좀 다행입니다. 자, 신탁 방식 요즘 많이 나오죠. 자, 신탁은 지금 현재 부동산 개발신탁 한 14개 업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 뭐 가장 규모가 큰 한국토지신탁부터 한국자산신탁, 그리고 뭐 대한토지신탁, 쿠람코부터 저 밑에 부동산신탁, KB 많이 있죠. 자, 이 신탁업자들이 사업 시행자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민들은 신탁을 하면 되죠. 거기에 계산을 신탁을 해서 사업 실행하는 거고요. 법정 요건사항은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원 동의에 따라서 지정권자인 인가청에 신청을 합니다. 그럼 인가권자가 지정개발자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정개발자라 하면 말 그대로 사업 시행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하고요. 자, 의사결정은 조합 방식은 조합원이 직접 의사결정을 한다고 그랬죠. 여기는 시행자가 신탁사가 돼버리면 신탁사가 결정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또 민감한 게 있죠. 시공자 선정한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사업 계획을 하는데 설계사를 뽑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감정평가 이런 부분들은 총회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야지 신뢰도도 높고 대항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업자가 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사항은 주민들의 결정에 따른다. 통상 주민대표회를 구성해서 주민대표회의 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결과 책임을 누가 지냐? 신탁이 시행하면 신탁이 져야 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자가 재개발건축에 대해서 결과 책임을 지는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조합원이 집니다. 이 얘기는 중요한 의사결정은 다 조합원들이 하거든요. 시공자, 기본사업계획, 평가 이런 내용들을. 장점은 초기 사업비 조달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전문적 사업관리, 왜 신탁업자들은 이 업을 들어올 때 이 사업을 뭐 어떤 다른 이권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오로지 사업 시행자로서 전문가로서만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전문적 사업 관리가 가능하고요. 의사결정이 빠릅니다. 단점은 수수료가 많죠.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통상 뭐 요즘에 이제 그 사업마다 다르고 규모마다 다른데 어떤 그 신탁 업체는 총 매출을 하면은 일반 분양 수익 더하기 조합원 분양 엄청 큰 금액이죠. 거기에 1%에서 4% 왔다 갔다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통상 총 사업비, 매출 총 사업비 한 3%에서 4% 사이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퍼센트를 계산하면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금액은 상당히 큽니다. 신탁 쪽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죠. 사업 관리를 전문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서 기간도 단축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비용을 축소를 시킨 그 비용으로 신탁업자의 수수료를 가져간다. 이런 쪽이 신탁업체의 논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공이 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공이라 하면 LH, 그 다음에 바로 이 건물을 이제 갖고 있는 SH 등이 사업 시행자로 가는 경우입니다. 직접 시행할 수도 있고 공동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신탁도 대행자로서
공동시행 방법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자, 공공시행의 경우에는 LH 등이 신탁은 신탁업자가 의사결정한다고 그랬죠. 공공은 당연히 공공시행자가 의사결정합니다. 근데 똑같이 시공자 선정, 그 다음에 기본 사업계획 결정을 위한 설계, 그다음에 그리고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주민 총회라든가 주민 의견에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결과 책임은 공공이 시행한다 하더라도 책임은 다 토지능 소유자 조합원이 집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어디가 시행한다 하더라도. 결과 책임은 조합원하고 장점은 신탁과 비슷합니다. 초기 사업비 조달이 좋고 상대적으로 공사비가 좀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이제 위원장님께서 여기도 공공재개발 추진하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제 공공재개발 들어오면 제가 심사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조건 검색도 하고 했습니다. 사업성도 검토하고 공공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좀 사업비는 낮게 책정이 되는데 그러면은 상당 주민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겠죠. 근데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공공이 하면 과거의 주공 아파트처럼 저렴한 자재를 써서 품질이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공공이 지는 아파트 중에서 임대 아파트 단지를 짓겠다고 하면은 원가를 낮게 잡아야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공공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저희도 이제 공공이지만 신규 중소 우리나라 국내 중소기업 업체 제품 많이 써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제2발전업체이나 가로택 정비에서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래서 품질이나 이런 거를 주민이 결정하기 때문에 일반 자재나 이런 건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품질에 대해서는 공공이 한다 하더라도 그런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공이 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좀 있습니다. 모아타운이나 관리지역 같은 얘기지만 여기서 공공이 하는 사업에서는 거점 사업이라고 불려가지고 용적률 인센티브 또는 통합개발 등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있습니다. 단점은 똑같습니다. 수수료 부담이 크죠. 신탁사가 3에서 5% 사업비에 공공도 똑같습니다. 3에서 5%. 다만 공공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공사비 지불 조건 등에서 좀 유리한 면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 부담이 신탁하고 유사한다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부분은 더 셉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방식, 그 외에 다른 방식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나중에 사업 추진하다 보면은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가로택 정비 사업에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가로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노후도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80%, 토지 면적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비로소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은 길이 이렇게 약간 좀 사각형은 아니지만 돼 있죠. 그래도 길 밖에 있는 사업과 함께 사업을 못합니다. 가로 범위 내에서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중요한 키워드는 가로라는 두 글자입니다. 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되고 가로에 둘러싸이기 때문에 이 구역을 통과하는 6m 도로가 있으면 이미 자격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로 범위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절차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통상 우리 재개발정업축 하면은 우리 국토부나 서울시 통계 갖고 있으면 15년을 얘기합니다. 15년 기간 동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사업을 시행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15년 중에서 상당 부분 앞에 있는 단계가 있어요. 위에 자꾸 흐릿하게 생략된 게 정비 기본계획, 정비계획 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요 세 단계가 한 4에서 5년이 걸립니다.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1년 반, 이건 서울시만 수립하죠. 그리고 정비계획 수립하는데 1년에서 1년 반, 그리고 추진위원회 이렇게 그래서 요 단계가 생략이 되고 바로 조합설립 인가로 진행을 합니다. 조합설립 인가는 시행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이 할 수 있고 공공이 할 수 있고 신탁이 할 수 있고 그 외에 또 특이하게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 이런 쪽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곧바로 조합설립 인가가 나면 사업시행, 그림에서 사업시행 인가인데 이 사이에서는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이런 절차들은 남아있는데 요거는 각 개별법에 따라서 하고요. 그리고 모아타운이나 관리지역에서는 이건 통합심의 제도가 있어서 함께 심의를 해서 좀 일정을 단축시킵니다. 우리가 이제 가로택 정비 사업을 보면은 또 한 단계가 빠지는데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없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은
사업 시행 인가 후에 한 1년 반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그렇죠. 인가까지. 이 단계는 사업 시행 인가 절차와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상 재건축 하나, 재개발 하나, 사업 시행 인가는 분양 신청하시죠. 또 다들 아실 거예요. 이웃 보면은 분양 신청 내가 몇 평 했더라 다 나오죠. 여기에는 사업 시행 인가 전에 건축 심의가 끝나면 분양 신청을 하시게 되고 그때의 또 추정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통지가 됩니다. 그 다음은 똑같습니다. 사업체 인가하면은 관리처분 인가한 거와 똑같기 때문에 이주 철거, 채권 분양, 준공 통상 이렇게 가고요. 여기서 이제 통상 우리가 조합 설립 인가 전에 나는 조합 설립 인가에 반대한다. 그러면 이제 동의서를 안 쓰시면 됩니다. 안 쓰시면 되고 그러면 매도 청구 대상이 되겠죠. 매도 청구 대상이 돼서 본 조합과 협의하든가 안 되면 우리 재판부로 가서 가격 결정해서 처리하게 되고 그리고 사업 시행인가 전에 건축 심의에서 분양 신청을 받죠. 난 분양 신청을 하기 싫다, 안 하신다. 그러면 똑같이 이 단계에서도 현금 청산 대상이 되셔서 이제 매도 청구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두 단계가 있는 거죠. 앞에 조합 설립인가 전에 분양 신청 안 할 때 한 번 더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사업비에 대한 메리트는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었으면은 아마 여기 물론 뭐 서울시의 기금 대출도 가능하니까 일부는 기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가로택 정비 사업은 우리 그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출들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통해서 나오는 금액이고 금리는 지금 현재 변동금리로 연 2.2% 기금 대출을 해줍니다. 금리는 굉장히 싸죠. 요즘 대출금리 보면은. 그래서 이게 뭐 시중 금리에 따라서 들쑥날쑥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기금 대출이기 때문에 정책 금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초기 사업비에서 총 사업비의 5%를 초기 사업비로 대출을 해줍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 집행부는 돈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거든요. 그렇다고 주민들이 돈을 실실만 걷어가지고 주면 좋겠는데 제가 수많은 사업을 다 관리하고 우리가 체크하면서 그런 조합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일부 돈을 걷지만 만족스럽지는 않고요. 이게 복잡합니다. 근데 이 초기 사업비 대출해 주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크죠. 그리고 본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50%, 이주비도 종전자산 또는 권역별 평균 전세가격의 50%까지 대출이 되고요. 그리고 SH공사 중에 공동사업 시행하면 70%까지 종전자산 평가액의 금액이 대출이 됩니다. 그리고 금리가 굉장히 싸죠. 네, 기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 가로택 장단점을 좀 보시겠습니다. 장점은 재개발이 어려운 소규모 지역에서의 정비사업 가능. 아까 이제 위원장님이 여기가 공공재개발 사업 이렇게 많이 추진하셨다고 했잖아요. 아마 공공재개발 쪽으로 들어왔으면 제가 작년 도시정비 초장일 때 아마 저희 자문회에 여기 명단이 있었을 건데 여기는 사전에 여기 배제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택지개발지구였잖아요. 저층 규모. 그 얘기는 집이 살기 오래돼서 노후가 되잖아요. 노후가 된 경우에는 집은 노후돼 있지만 도로, 가로는 멀쩡하죠. 그러니까 재개발이 되려면 집만 노후된다고 재개발이 되지는 않거든요. 재개발 지수를 딱 보면은 접도율, 그 다음에 도로율 이런 걸 다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2012년까지는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단독주택 재건 사업이 많이 구역이 해제가 되고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되는 데가 문정동의 136번지 거기가 이제 거의 마지막 남은 가로택 정비인 것 같아요. 근데 2012년 이후에 가로택이 아니라 단독주택 재건축을 없애버렸습니다. 신규로는 지정을 안 하는 걸로. 그래서 단독주택지인데 도로 여건이 좋다.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개발할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나온 게 가로택 정비 사업이 2012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가 삭제되고 그 해에 가로택 정비 사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게 소규모가 돼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청마을 같은 지역 같으면 제도가 살아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죠. 재개발이 어려운 그래서 어쨌든 장점으로는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에서는 정비 사업이 가능한 게 가로택 정비 사업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생활도로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지역이라는 얘기죠. 또 왜냐하면 재개발은 도로 여건도 안 좋기 때문에 재개발이 된 거로 봅니다. 두 번째, 절차 간소화는 방금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재건축 부담금 미적용. 만약에 여기가 그 과거 제도에 따른 단독 재건축이었다 그러면은 제초한 재건축 부담금 때문에 아마 골머리 싸워가지고 지금의 여기는 다른 사업 방법을 찾나 안 찾는다 거기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게 아니라 재건축 부담금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논의하는 자리가 됐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자리가 만약에 단독 재건축이었으면. 그래서 재건축 부담금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행히. 3주택까지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건 유의하실 게 종전자산 평가 총액 또는 종전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3주택까지인데 여기서 유의하실 거는 종전 전용 면적입니다. 이게 저희가 관리처분 검증을 많이 하는데 작년에 이 얘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단독주택인 경우에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전체가 다 전용 면적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용 면적에 따지는 기준은 우리 그 주택법에 보시면은 전용으로 그 건축법에서 정해진 그 면적과 그 내용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전용 면적과 건축물 대장에 찍어 보시면 나옵니다. 거기에 계단실 나오고 변소, 대피소 이런 거는 다 빼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를 전용 면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분쟁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분쟁이 많고 왜 실제로 여기는 전세까지 주는데 왜 이거는 전용 면적이 아니냐? 아닙니다. 왜? 공부에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 확인하시고 전용 면적 체크하셔야 되고요. 건축대장 못 믿겠다. 건축대장. 과세대장 보시면 됩니다. 근데 등기부 등본 보셔가지고 거기에 전용 면적이 있어가지고 그게 전용 면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건 인정을 못 받습니다. 맞는 거는 건축물 대장, 과세 대장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거 유의하셔야 되고요. 또 다가구 주택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3주택까지도 모자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참고로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 강북이나 이렇게 뭐 강북 그 중남 보면은 다가구는 660제곱미터 이내죠. 통상 면적 규모가. 거기는 우리가 강북 쪽에는 한 25억 정도 합니다. 금액이. 그러니까 아주 구축 좀 허름한 거는 그보다 낫겠지만 25억 정도 되는데 물론 이게 이제 강남, 송파, 서초 놓으면은 35억 정도 이렇게 40억 정도 되겠죠. 이 금액 범위 내에서 그 3주택 이상을 가져갈 수 있어요.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쭉 따져보면은 신축 아파트 가격이 좀 크면은 3주택까지 4주택, 5주택 가져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거는 그 해당 주택 규모마다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를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이런 제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큰 단점이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했었으면 여기가 재건축 사업 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물론 될 수 있는 방법만 찾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 상품 가치에서 열쇠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 가로수정비 사업은 1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3,000평 범위 내에서 짓습니다. 그러면 한 개, 두 개 동밖에 못 올라가겠죠. 두 개 동밖에 못 올라가는데 두 개 동 내에 관리소 놓고 어린이집 놓기 힘들죠. 경로당 위치 힘들죠. 그 다음에 각종 커뮤니티 시설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열쇠가 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일반 다세대 연립보다는 훨씬 더 상품 가치는 높고, 그러니까 중간적인 겁니다. 자, 단독 다세대 연립, 그 다음에 아파트 중에서 대단지, 중단지, 소단지 다 레벨 상품 가치가 좀 많이 차등이 나죠. 그런 부분들이 열쇠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지들이 그 한 개 지역에 여기저기 불쑥불쑥 올라오다 보면은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난개발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개발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 두 가지가 그 단점이어서 이것 때문에 재작년도에 만들어진 게 소규모 주택 관리 지역입니다. 이거를 용역을 하면서 저는 이거는 이제 서울시하고도 협조 관계를 해서 용역을 했고 동해 엔지니어링 쪽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자,
일반적으로 체크사항 보셨습니다. 권리 선정 기준일, 조합 설립 인가일인데 모아타운은 별도로 정합니다. 그래서 통상 모아타운은 선정 발표 다음 날이 정해지는 날인데 아마 미리 여기가 예비 구역이 됐으면 이미 여기 정해졌죠. 작년 10월달에 정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권리 선정일 이후에 단독이 다세대 전환 못합니다. 이건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 허가를 받았다 인정 못 받습니다. 그래서 권리 선정 기준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매 제한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못 팝니다. 못 팔지만 다만 5년 보유 또는 3년 거주 이 내용을 충족하면은 거래될 수 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조합 설립 인가 전 아직까지는 뭐 여기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은 아니지만 좀 지나면은 요거는 충분히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건물 수수가 7층 이하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현재는 거의 다 완화됐죠. 그 건축위원회 심의로 평균 7층 이렇게 하고 요게 10층, 13층 그리고 모아타운에서는 3조인 경우에는 아예 층수 제한이 없었죠. 없게 됐죠. 분양 대상은 당연히 주택 소유자가 분양 대상이 되고 땅만 있다 그러면 90제곱미터 이상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권리가액이 땅만 있는데 권리가액이 최소 공동주택 1가구 휴산액 이상이다 그러면 분양 대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장단점과 여기에 대한 대안들이 여러 논의가 되고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말씀드렸고 이제는 이러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단점들을 이제 상당 부분 없앤 모아타운 그리고 관리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이게 약간 마름먹거리인데요. 자, 여기는 가로주택, 자유주택, 존치, 소규모 개발. 요거는 초창기 그러니까 재작년에 관리지역 제도 용역을 하면서 나온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재개발은 제도가 이제 요거는 이제 유명무실한 제도이기 때문에 요거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쪽으로 아마 진행될 예정이고 이러한 하나의 블록 10만 제곱미터입니다. 10만 제곱미터 블록 내에서 저기 보시면 거점 시설이라고 있죠. 거점 시설 그리고 녹색인데 공원입니다. 공원. 거점 시설로 공원 또는 공용 주차장 등을 거점 시설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요 시설 외에도 중간중간에 그 통합 관리소를 만들 수도 있고요. 통합 경로당 만들 수 있고요. 통합 보육시설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서 이 지역에 뭘 만든다? 상품성을 업그레이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런 통합적인 그 커뮤니티 시설 등이 없으면은 당연히 또 난개발 얘기 나오고 똑같이 가로주택 하나씩 짓는 거랑 다를 게 없죠. 그럼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상품성에 있어서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자, 이 관리지역은 소규모주택, 특히 가로주택 정비의 약점을 보완해서 만든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용역이 지낼 때 곧바로 서울시에는 모아타운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아주택, 모아타운 제도 자체는 현재 소규모 정비법에 있는 내용인데 서울시는 이걸 확대를 해서 아까 이제 그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오세훈표 개발 모델을 만든 거죠. 자, 개발 모델 자체가 소규모주택 관리지역에 있는 그 고민들이 더 업그레이드해서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관리지역 용역을 할 때 재작년에 제일 아쉬웠던 게 저희 부동산원에서 요구했던 거는 하나의 단지 개념을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각 블록이 단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하나의 통합 디자인으로 간다면은 단지 개념이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통합적인 아까 관리소, 보유시설 등이 한다면 그렇게 됩니다. 모아타운이라는 거는 모아주택은 서울시에서 가로주택 정비도 모아주택이라고 하고요. 자유주택 정비 사업도 모아주택이라고 합니다. 명칭만 자유주택형 모아주택, 가로주택형 모아주택, 소규모 재건축형 모아주택 이렇게 부릅니다. 자, 모아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10만 제곱미터 이내, 노후도 50% 이상, 딱 관리지역하고 일치하는 거죠. 자, 이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기업의 공공의 비용 지원을 통해서 지역 내 필요한 도로주차장, 공원, 공동이용시설을 확보합니다.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6m 도로 등으로 둘러싸여야 되죠, 가로주택은. 근데 심의를 거쳐서 완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 제곱미터가 있는데
자, 그 사이에 도로가 지나가는데 이 도로의 끝단과 시작점 자체에서 다른 지역과 연결성이 없다 그러면 폐도도 가능합니다. 그런 것처럼 아니면 보행자 중심 도로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그 가로구역에 대해서는 완화가 되고, 노후도도 원래 각 개별 사업의 노후도는 67%를 만족해야 되는데 10% 완화해서 57%로 완화가 해주고요. 시행면적 2만 제곱미터까지, 용도지역 1, 2종인데 2, 3종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근데 업그레이드 할 때 다만 용적률이 올라가죠. 증가된 용적률의 50%는 통상 시프트라고 합니다. 50%는 임대주택으로 내놓으셔야 됩니다. 층수는 뭐 현재 2종 7층 경우에는 10층 이하입니다. 평균 7층, 10층 이하인데 15층 이하로 완화해주고, 물론 3종인 경우에는 층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요. 자, 요게 이제 서울시 매뉴얼에 있는 하나의 그 모델 케이스인데요. 대형 단지와 같은, 대형 단지는 아닙니다. 하나를 보시면. 근데 같은 개념을 여기다 넣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린이집, 경로당, 치유시설, 도서관 등의 공동 이용 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거점 시설로. 그리고 공공이 만약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거점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거점 사업이 하나가 중간에 들어가서 양쪽의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 각각 조율해서 시설 설치를 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번동에 있는 시범사업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은, 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통합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원래 추구하는 게 이런 하나의 단지 개념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각각의 요 블록들이 하나의 개별 단지입니다, 사실은. 근데 통합적으로 중간에 보시면은, 자, 그 공동 이용 시설이 밑에 1층에 깔리고, 지하에는요 또 공동 지하주차장이 깔립니다. 뭐랑 똑같다? 아파트 단지와 동일한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컨셉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여기서 유의하실 게 뭐냐면, 원래는 여기가 단독주택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단독주택 지역이 아파트까지 두 단계를 넘어서 개발이 된다는 거는 사실은 이런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다 반대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단독주택지로 개발되어 있는데 아파트 공동체끼는 다 이제 인허가 상황에서 다 거부하는 사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지역 제도가 나왔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밀고 있는 모아타운이 나왔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혜택을 줘서 거기까지 넘어가 있는 겁니다. 넘어가 있는데 대신 뭘 내놔야 돼요. 주민들은 아까 임대주택 말씀도 하셨죠. 임대주택도 내놓으실 거 내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 하나의 블록에서, 자, 어딘가는 어린이집 줘야 되고 어딘가는 도서관 줘야 됩니다. 그럼 어디다 짓죠? 아까 5개 블록 보니까 질 데가 없더라고요. 누군가는 내놔야 됩니다. 근데 이 사업의 원리는 내가 10을 더 내놓고 15를 받겠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모든 사업은. 우리 용적률 인센티브 보면은 용적률을 그 인센티브 받기 위해서는 땅을 내놓잖아요. 땅을 100평 내놓으면은 용적률 200%짜리면은 위 연면적으로 100평 곱하기 2를 해서 200평을 받는 겁니다. 인센티브로.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도서관 내놓다. 그럼 거기다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내놓겠다. 그러면 이 사업 하지 마셔야 되는 거고, 서로 내놓으면서 서로 윈윈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관리지역 선정, 요거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보시면요, 아까 375억이라고 이렇게 책자에 있더라고요. 자, 그 얘기는 국비가 150억, 최대 구역마다 지원되는 게 150억 지원이 됩니다. 근데 국비는 지방비의 50%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비가 150억 이상이 넘어야 돼요. 그래서 국비가 150억 있으면 서울시 비용은 151억, 2억, 3억, 5억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구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375억이 만들어진 거고, 지원되는 걸 보시면요, 정비 기반시설, 도로주차장 공원을 지원을 합니다. 토지비 건설비 이렇게 지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공동 이용시설, 어린이집, 놀이터, 경로당, 도서관,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이런 거 지원합니다. 근데 우리 블럭에 있는 우리만 쓰는 관리사무소를 지으면서 국비 지원해달라, 이건 대상이 안 됩니다. 여기서 지원하는 거는
하나의 블록, 모아타운 전체, 관리지역 전체에서 공동으로 쓰는 그런 공동 이용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지, 그 해당 블록의 요 아파트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1-1, 1-2 이렇게 있으면 우리 1-1만 쓰겠다, 이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매입비, 리모델링비 이렇게 지원하는데, 국비는 원래는 도로주차장 공원하고 그 외에 5개 항목만 있었습니다. 근데 재작년, 작년에 국비 지원을 보니까 실적이 너무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실적이 없으면 예산을 깎아야 되거든요. 근데 또 우리 집행하는 쪽에서는 실적이 없으면 실적이 많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어린이집 놀이터 경로당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비 지원 범위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가로택 정비, 특히 모아타운 관리 지역이 계속 올라가다 보고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그 모자라다 하면은 공동 이용시설은 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는 쪽이 많이 있겠다, 이런 예측은 해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모아타운의 개념 장점하고 한계성을 좀 보면요. 자, 개별적 시행에 가로택 정비 사업의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는 사업 모델입니다. 단지 개념을 적용을 했죠. 특히 모아타운은. 관리지역은 단지 개념을 적용을 하고 싶지만 쉽지가 않은데, 모아타운은 우리 서울시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의지가 담긴 사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책적 의지가 담긴. 그 얘기는 만약에 정책이 바뀌면 어떡하지? 없어질 수가 있고 다르게 변형될 수 있고 지원이 대폭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것도 반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국가 또는 서울시 중적 정책 지원이나 각 사업의 추진 여부는 토지 소유자의 선택과 결정입니다. 과거에 재개발 구역하고 뉴타운 설정할 때는, 그때는 관 위주로 정치 위주로 구역을 정하고 했죠. 그리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따라오십시오라는 게 많았죠, 개념. 그 이후에는 이런 거는 없습니다. 주민이 싫으면 안 합니다. 지자체는, 국가는 주민이 원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왜 안 합니까?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조건이 되면은 통과시켜주고 안 되면은 될 때까지 그냥 있지, 와가지고 왜 안 하십니까? 독려도 안 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정책 사업이지만 추진 여부는 토지 등 소유자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토의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를 하시고, 우리 사업이 만약에 이 사업을 안 하고 다른 대안을 찾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능성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러면 재개발을 가겠다, 재개발이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제가 아까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지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그렇지만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고, 그럼 재개발이 안 되면 뭘 하죠? 도시 재생하시면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너무 반대가 너무 많으실 거고, 도시 재생은 그대로 사시는 거고요. 도로라든가 집 개량하고 여기에 이제 무슨 진짜 마을이 돼서 사시는 겁니다. 이것도 방법론이 아닌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죽어야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추후 관리지역 지원 범위가 좀 축소될 수 있다, 이런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단지화 개념과 상품성을 좀 고려해 주셔라. 모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보면 사업 초창기에 추정 분담금 가지고 싸웁니다. 비례율이 어떻고 분담금이 어떻고. 근데 저는 이제 전국을 다 책 보면서 분담금을 좀 보거든요. 여기는 강남구죠. 자, 강남, 서초 이 2개 구는 분담금이 좀 낮아요. 이 대청마을이 똑같이 강북구나 도봉구에 가잖아요. 그러면 추적 분담금이, 내시는 분담금이 딱 2배 정도 올라갈 겁니다. 여기는 더 낮아요. 그런데 강남, 서초, 송파 쪽에서 우리가 좀 부러워할 만한 단지들이 있죠. 아크리로프 있고 원베리도 있고. 근데 그분들을 분담금 굉장히 낮았어요. 강남은 서초니까 낮은 거지, 정말 사업을 잘해서 낮은 게 아니에요. 지역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분담금을 적게 내서 돈을 많이 벌고 정말 훌륭한 단지에 살게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상품을 좋게 만든 거예요. 우수한 상품. 자, 아크리버 파크 2016년에 입주했나요? 그때가 16억이었어요. 그때 우리 대치 페리스 15억이었고요. 15억이었고. 자, 그때 당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보면 2배가 넘죠, 그때보다.
자, 상품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분들이 만족도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사업성을 보실 때 분담금도 보시죠. 사업 초반에. 야, 이거는 어떻게 내? 그리고 나중에 한 번 더 보실 거는 상품을 어떻게 만들 거냐를 고민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만 더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됐는데,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옛날 재건축할 때 저희를 뽑아주시면 조합원 분양가를 일반 분양가의 60%로 책정해서,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를 대폭 낮춰서 분담금 줄여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종전자산 평가할 때 조합원 종전평가를 높게 평가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시공자가. 이 시공자가 이 말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2012년도에 마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관리처분 딱 단계되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게 다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누구나 믿어요.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게 아닙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보시면요. 이게 복잡하고 비례를 생각하시는데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혼자 집 짓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단독주택 많이 있죠. 자, 단독 건물은 뭐 짓죠? 다주택 짓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건물 100평, 토지 100평을 갖고 있는 소유자인데요. 제가 집을 200평까지 짓고자 합니다. 200평 짓습니다. 근데 200평 짓는데 물어보니까 건축업자가 와서 5억 달라고 해요. 자, 200평 짓고 나서 그 집에 들어가면 제가 5억을 줍니다. 5억 제가 줘야죠. 건축비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200평을 다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140평만 있으면 돼. 그럼 60평은 남한테 팔기로 했습니다. 중개사무소 사장님한테 물어봤더니 2억에 판대요. 자, 그러면 140평 들어갈 때 내가 얼마 들죠? 3억 들죠. 이게 뭐다? 분담금. 그리고 60평을 아까 2억에 판다고 했죠. 이게 뭐다? 일반 분양. 그죠? 아까 5억에 이 집을 짓는다고 했죠. 시공사. 모든 비용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시공사가 얘기합니다. 시멘트 가격 오르고 철근 파동 때문에 6억 줘야겠다. 그러면 140평 들어가는데 얼마 들죠? 원래 3억 들었는데 4억 들죠. 왜? 업체한테 6억 줘야 되고 일반 분양 2억에 팔았으니까 나머지 4억은 내가 부담해줘. 남이 부담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요거예요. 근데 여기서 60평이요. 시기가 좋아져서 2억이 아니라 4억에 팔렸어요. 얼마 들죠? 자, 6억 주고 4억, 2억이면은 140평 들어갑니다. 분담금이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얼마에 짓느냐, 비용. 자, 요게 조합원이 내는 게 다예요, 사실은. 100%. 근데 일반 분양을 혹시 하게 된다면 60평 팔죠? 4억에 팔았어요. 요 60평이 지금 여긴 강남이잖아요. 강남이니까 4억에 팔고, 만약에 강북구였으면 2억에 팝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업이 강북에 가면은 104평 들어가는데 4억 내야 되고, 여기에 있으면 2억 내는 거예요. 요 차이입니다, 요 차이. 그래서 아까 얘기할 때 강남 서편화서 분담금이 적다. 요 얘기는 그래서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내가 들어가는 140명은 얼마짜리일까? 평당 얼마짜리일까? 이거 알 필요 있어요? 없습니다. 이거는 조합원 분양가예요. 조합원 분양가가 평당 1,000만 원이면 어떻고 2,000만 원이면 어때요? 그래서 내가 낼 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분담금은 뭐다? 사업비가 분담금입니다. 다만 일반 분양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뺀 게 분담금이다. 이게 원래 사업의 정체예요. 근데 비료율은 왜 나왔어요, 도대체? 비료율이 왜 나왔냐 하면, 이거는 이제 생략을 하시고, 자, 보시면, 아까 제가 내 땅에 내 집을 짓잖아요. 근데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옆집이 있고 또 그 옆집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나는 100평에 건물 100평, 옆에는 70평에 건물 80평, 뒷집은 또 막다른 길이에요. 토지 200평에 건물 40평. 이 사람들이 셋이서 같이 사업을 했는데, 야, 그러면 10채를 줬어. 아니면 세 채가 세 채 그대로 줬어. 그 경우에 서로 얼마씩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필요한 게 조합원 분양가예요. 내가 얼마나씩 가져갔나. 그리고 그때 필요한 게 종전자산 평가. 출장 금액이 나는 대로변에 있는 주택이고 쟤는 막다른 길이 있어도 다를 거 아니에요. 서로 출자 비율을 만들기 위해 나온 게 비례율입니다. 비례율. 그래서 비례율 자체가
사업성이 아니고 어떻게 나눌 건가 때문에 나온 지표가 비례율 지표입니다. 근데 중요하죠, 비례율 지표. 왜? 비례율 자체가 형평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비례율은 그런 개념이만 아시면 되고, 요거는 그 비례율을 그린 건데, 간단하게 뭐 말씀드리면, 저런 단지를 져서 이런 3,100억의 비용을 들였어요. 권리가액이 1,900만 원, 개발 1위라고 얘기하는데, 밑에는 경전 평가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하거든요. A가 저라고 봤을 때, 저는 이 총 2,000억의 평가 중에서 0.3%를 갖고 있습니다. 금액은 6억인데, 6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0.3%, 비율이 중요한 거죠. 이 0.3%를 총 권리가에서 그만큼 가져가면 돼요. 1,900억에서 0.3%를 가져갔더니 5.7억입니다. 5.7억만큼 새 아파트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5.7억짜리 아파트 안 짓잖아요. 그러면 그 차익을 내야 되죠. 그게 분담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계산한 산식은 이렇게 되는데, 아까 이제 위원장님이 그 SH에서 만든 신속 사업성 검토 말씀하셨죠. 이렇게 표를 들어서 뭐 얼마인데 그거는 실제로 아주 계략적인 거로 나온 거고, 조금 더 발전한 모델은 이렇게 아파트 해서 설계비 쭉 해서 리스트가 나오고 점점 확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성이 나와야 비로소 분담금이 얼마 정도 될까.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평가를 해봐야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비례율적 방식인데, 이 부분은 시간이 좀 내가 많이 차지를 해버려서요. 이제 다음 강사님이 비례율하고 그 사업성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 시간에 좀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마치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간단하게 질문 있으시면 한두 분 받고 또 나중에 또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그 질의응답 하실 분 계신가요? 모아타운에서 궁금하신 게 있다. 거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실까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여기 이제 추진하시는 위원장님 아까 준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쪽으로 이제 질문하시고 그쪽에서 이제 뭐 저희한테 오시면 저희가 또 답변해드리고, 한국부동산원은 이제 소규모주택 정비는 소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에서 각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고, 부동산원에서는 소통센터, 소규모주택 통합지원센터 운영해서 위원장님을 통해서 궁금하거나 기여도 개선할 거 있으면은 그렇게 또 건의해 주시면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 알지 못했던 모아타운에 대해